안녕하십니까. 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입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 이론 보시면은 거기에 우선은 이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르는 우리가 점포의 분류가 4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 배후지, 상권이 배후지라고 하죠. 자, 이 상권을 우리 배후지라고 해요. 배후지. 그래서 배후지는 이 고객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 우리 여러분 쉽게 우리 배웠는데,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상권은 점포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정의되는 공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이 시험에는요, 백화점, 도매상, 여기 좀 자주 나오죠. 백화점, 도매상, 귀금속점, 또는 우리가 고급 음식점이라든지 영화관 이런 것은 이 집신성 점포입니다. 이 집재성 점포는 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 그래서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집재 모여 있어야 유리한 점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은행, 보험,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산재성 점포인데, 소매 점포들이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말하는데, 시험에는요, 세탁소, 잡화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요것 이외에 미용실이라든지 치킨집이라든지 어물점이라든지 이런 점포가 산재성 점포입니다. 자, 여러분이 집재성 점포보다는 규모도 낮고 이익률도 낮은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인데, 이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국부는 전체 어느 일부분이죠. 이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농기구를 판매하는 점포, 석재점, 종묘점, 어구점, 이런 점포. 용산에 뭐가 있어요? 전자하면 이게 국부적 집중성 점포입니다. 그런 점포들. 자, 우선 4가지가 있고요. 또 점포에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 분류가 이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로서 3가지가 있어요.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이 있습니다. 자, 편의품점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우리 일상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인데, 여러분 CU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가격이 좀 싸요. 보통 10,000원 이내 싸고, 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또 반복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이익률도 낮고, 또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저차원 중심지에 입지하는 점포로서 여러분 주택에서 보통 도보로 10분, 20분 사이에 있는 점포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가깝고 외국은 거리 땅이 넓으니까 좀 멀죠. 자, 그리고 이 관련해서 선매품점은 좀 가격이 약간 비싸요. 그래서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등 이것을 여러 점포들과 상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선매품점인데, 대표적으로 고객의 취미, 기호가 잘 반영되는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점포 등이 여기에 해당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문품점은 이 명품 같은 거 얘기하는데, 이 고급 양복을 판매하는 점포, 고급 시계를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그래서 전문품점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거나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고차원 중심지에 입지를 하면서 이윤율도 높아요. 또 광고가 이미 되어 있는 유표품 뭐 이런 걸 판매하는 점포인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명품 여러분 이런 걸 판매하는 점포가 이제 바로 뭐가 돼요? 이 전문품점입니다. 전문품점. 자, 그래서 이제 전문품점 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또 상권을 획정, 뭐 그은단 얘기 선을 해서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인데, 문제는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상권의 범위도 뭐야?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권의 범위는 유동적, 가변적이고, 또 상권에 있어서 이 수요를 분석할 때는 현재 배후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지역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법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확정된 상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인데, 이 거리에 요즘 제한을 두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마다 체인점 같은 것은 거리에 제한을 둬요. 요것 때문에 분쟁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죠. 체인점을 예를 들어 봅니다. 그리고 시장 침투법은 요건 경쟁이 좀 치열해요. 그래서 이 시장 침투법은 상권이 영속되면서 중첩이 돼서, 상권이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중첩이 돼서 이 경쟁이 치열해요.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할인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특정 지역, 어느 특정 지역만 공급하는 이 불영속, 영속적이지 않고 드문드문 상권이 형성되는 거죠. 불영속 상권을 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해서 동일 지역 내에서도 그룹별로 차이를 두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상품을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고급 가구점 등이 대표적인 뭐다? 우리는 분산시장 접근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뭐 요즘에 광명에 하면 뭐 이케아가 있나요? 가구죠? 네. 근데 그거 들어오면 뭐 우리나라 가구점이 망한다. 근데 망하기는 뭐 망하죠. 하도 우리 언론은 뭐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있죠. 이제 고향에도 이케아가 하나 있고 이제인데, 그 외국에는요, 우리나라는 좀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외국에 비해서. 하여튼 우리는 다 비싸. 명품도 비싸고. 근데 왜 비싼지 모르지만 외국에는 이케아 제품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조립도 뭐 해야 되지만 여기에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나라의 문화, 풍습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구경은 해보셨죠? 네. 광명이신데 뭐. 안 해보셨어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요,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소형 점포들이 망한 데서 막 반대를 많이 했는데, 요즘 반대도 안 하더라고요, 정통시장. 그럼 정통시장도 막 반대를 하고 하는데 요즘 반대도 안 해요. 오히려 뭐 한다? 들어오라고 해, 주민들이. 시장 조금만 뭐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살고 있는 주민들이 들어오라고 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신세계 뭐죠? 스타필드? 그거 들어오라고 막 데모를 해요. 예? 데모. 특히 경상남도, 창원 같은 데는 데모를 합니다. 예? 우리도 경상남도 도청이 있는데 왜 안 오냐? 데모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게 오면은 어떻게 상권이 더 형성돼서 뭐 좋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도 이제 이 야구에 요거 하듯이 하여튼 데모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는 건.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우리 상권 분석 모형이 나오는데 요거 우선 학자들의 견해거든요. 작년에는요 레일리, 컨버스, 허프, 크리스탈러 4명에다가 공업 입지 베버 5명 이론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은요 22회 시험과 29회 출제를 했거든요. 그럼 중간에 뭐냐 계산 문제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올해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뭐다? 레일리입니다. 레일리. 상권 분석 모형 레일리, 허프, 컨버스 계산 문제 원래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상권 분석 모형은 출제가 돼서 학자들의 견해인데 최초가 레일리니까 레일리를 제일 많이 내고 작년 시험도 레일리가 정답입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자, 소매 인력이라는 건 뭐죠? 뉴턴의 여러분이 만류 인력의 법칙 그걸 응용을 한 거죠. 자,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매 인력의 법칙은 이 인력의 크기, 끌어당기는 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응용한 무슨 모형? 중력 모형이야. 그래서 중력 모형.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중력 모형인데 이 지문이 시험 문제 13회부터 출제하기 시작해서 5번 냈어. 많이 나오죠. 작년에도 여기서 정답. 자,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에 A 이렇게 도시 단위를 기준합니다. 레일리는 도시 단위를 기준하고 A 도시, B 도시 있어요. 그 이 두 도시 간의 거리는 이렇게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두 도시 간의 거리는. 그럼 상권의 경계는 어디 있어요? 도시 크기가 작은 어디? B 도시 가깝게 결정되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분기점인 상권의 경계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상권에 보면요. A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A가 크고 B는 어떻게 돼? 이렇게 작다는 얘기예요. 예? 상권의 범위를 본다면.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건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아폴로니우스 원을 이용해서 한번 보는 건데 상권의 도시가 크면 크다는 얘기예요. 자,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경계가 여기 있는 걸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도시 단위 기준입니다.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시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 이게 상권이잖아요. 이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크기, 두 도시 크기 뭐에 비례한다? 레일리는 인구. 두 도시의 크기에 인구에 비례해요. 인구에 비례하고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이 상권의 경계인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작년에 요걸 출제를 했을 때 비례와 반비례를 바꿨어요. 시험 문제 여기는 뭘로? 반비례로. 여기는 뭘로? 비례로 출제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거리 제곱은 반비례야. 그것만 잘 기억해두면 뭐 하여튼 거리 제곱 나오면 다 반비례야. 반비례. 그러면은 계산을 하려면은 레일리에서 계산을 하려면은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이 유인력,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또는 흡인력인데 이것은 반비례는요. 반비례는 뭐로 가? 네? 분모로 가고 비례는 분자로 가.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 거리 제곱은 분모로 가고 인구는 뭘로 가야 된다? 분자로 가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작년에 요 이론을 출제했잖아요. 29회도 출제했죠. 우리가 2회도 출제했죠. 지문상에 13회도 출제를 하고. 하여튼 요 이론을 우리는 계산 문제에 적용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4번 출제했죠. 17회 시험에 처음 출제를 해서요. 23회, 24회, 26회 4번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예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55페이지에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단 조건을 잘 봐야 돼. C 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하나고 있다. 자, A 도시 인구는 얼마죠? 40만 명. 그리고 C 도시에서 A 도시까지 거리는 몇 킬로? 10km. 자, B 도시의 인구는 10만 명이면서 C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거리는 5km다. 이때 C 도시 인구는 얼마냐면 5만 명인데 이 5만 명이 A 도시로 몇 명 물건 사러 가고 나머지는 몇 명 B로 가느냐. 이걸 뭐죠? 상대적이란 말 붙여요. 상대적. 상대적은 분모, 분자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도시에서의 상대적인 소매 잠재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걸 평가하는 게 무슨 모형? 레일리 모형. 그래서 레일리는 최초로 상업주의의 구분을 체계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학자니 같은 시험의 단골입니다. 자, 구할 때는 계산 문제는 A 도시, 여러분 교재는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자, A 도시로의 여러분 계산 문제 나오면 요 수식을 쓸 줄 알면 돼요. 아까 분수식이잖아요.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인 소매 잠재력의 크기를 평가하니까 상대적 가면 이렇게 분모 분자로 가. A 도시로 몇 명 가면 나머지는 뭘로 간다? B 도시로 간다. 이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은 분수식으로. 자, 그럼 A 도시로 인구 유인비율은 A 도시 인구 얼마죠? 40만 명의 요거 유인력 비례하고 거리 얼마?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10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도시는 인구 얼마죠? 10만 명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 수식만 이제 적으면은 끝.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요 수식을 적고 이제 계산. 계산은 탄력성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예? 이제 요것만 적으면 요 내항의 곱은 뭘로 온다? 분모. 그럼 얼마? 10의 제곱은 100 곱하기 10만 명은 분모로 오면 되고, 외항의 곱, 요 두 개 곱하면 외항의 곱, 5의 제곱은 25, 그 다음 곱하기 40만 명, 외항의 곱은 이렇게 뭘로? 분자로. 요 두 개 곱한 것은 내항의 곱이라 그래. 요거는 분모로. 요 두 개는 밖에, 외항의 곱은 뭐다? 분자. 얘기해요. 여기에 이런 얘기거든요. 원래는 40만 명 대 10의 제곱은 얼마? 10만 명 대 5의 제곱. 요게 내항의 곱, 요게 외항의 곱이야. 비례식으로 쓰면은.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곱한 건 분모, 요 두 개 곱한 건 분자. 그러면 얼마? 요거 약분하면은 4. 또 요거 약분해도 4. 4분의 4죠. 그러면 1분의 1이야. 그럼 요 수식을 뭘로 나타낸다? 비례식. 자,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A 대 B는 1대 1이야.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C 도시에서 몇 명 가느냐? C 도시의 소비자는 몇 명? 5만 명이다. B 도시로 몇 명 가느냐? 5만 명에서 A 도시, B 도시로 몇 명 가느냐? 이때 전체는 얼마냐? 1대 1이니까 1 더하기 1입니다. 전체는 2에서 A는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A는 1을 차지하고 있고 B도 얼마?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5만 명에 2분의 1 곱해주니까 2만 5천 명. 여기도 2분의 1 곱해주니까 2만 5천 명. 그럼 다음에 시험에 낼 때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4번 낸 거야. 4번. 다음엔 이렇게 안 내. 다음에는요, 이렇게 냅니다. C도시죠. C도시 인구가 5만 명이잖아요. 다음에 시험할 때 조건을 걸어요. C도시의 인구 5만 명 중 80%만 A, B 도시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려. 그러면은 또 달라지죠, 답이. 그러면 인구 5만 명의 80%만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니까 80%니까 5만 명의 80% 몇만 명? 4만 명.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4만 명 하면 답이 달라지잖아요. 얼마?
2만 명, 2만 명 이런 식으로.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예상이 된다. 다음에는 조건을 겁니다. 자, 랠리 진짜 좋아하시는 분 많거든요. 최초다 보니까 우리 시험을 하여튼 최초를 잘 내요. 하여튼 뭐든지 최초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랠리를 이제 그걸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29년도에 나온 이론이잖아요. 1929년. 그래서 또 한 17, 한 20년 지나서 또 우리가 1949년 나온 컨버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을 하다가 이 랠리 이론을 수정을 한 거야. 자, 이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했는데 이 학자도 처음에는 뭐를 적용했어요? 컨버스 학자도 처음에는 수정하기 전에는 인구 요걸 그대로 적용하다가 이제 수정을 이제 지나서 초기에는 이용하다가 수정을 하죠. 그래서 무슨 모형? 분기점 모형. 분기점 모형 또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이것도 무슨 모형?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 무슨 모형이다? 중력 모형인데 뭐를 수정했냐? 초기에는요, 컨버스도 초기에는 인구를 적용했는데 이것을 뭘로? 매장 규모에 뭘로 적용했다? 매장 규모, 매장 면적으로 수정한 거야.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마다 비례하고 상권의 경계에 또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여튼 거리 제곱엔 반비례인데 인구를 뭘로 수정했어요? 나중에 매장 면적. 그래서 A 쇼핑센터. 자, 이제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얼마다? 2,000. 자,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2,000이다. 그러면은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8,000이다. 8,000이다. 자, 이때 두 쇼핑센터 간의 직선거리는 얼마? 15km. 당연히 상권의 경계는 쇼핑센터의 규모가 작은 어디? 여기죠. 요게 상권이고 여기는 요게 상권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규모가 작은 여기에 결정되지. 이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만약에 구하라 얘기죠. 그럼 요 거리는 얼마? 요걸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건 x라고 보면은 이 거리는 15km에서 뭐를 빼주면 돼? x를 빼주면 되지. 자, 그러면은 우선은 계산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풀거든요. 우선은 A 쇼핑, 여러분 두 도시의 두 쇼핑센터에 있어서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자, 밑줄은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밑줄. 또 수식 밑에 있습니다. 그럼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얼마? 매장 면적 얼마? 매장 면적 2,000에 비례하고 거리에 분기점 거리 제곱의 반비례. 요거는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그럼 B 쇼핑센터는 매장 면적 8,000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요건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이 뭐 한 점에서 같다 얘기해.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근데 요거 약분하니까 4야. 그럼 곱해주니까 얼마냐? 4x제곱은 얼마? 15-x. 15-x를 두 번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근데 x는 거리이기 때문에 0보다 커요. 양수. 2차 방정식 풀고 인수분해하면 중3 때 배운 인수분해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뭐.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온 공식 결론으로 쓰면은 1 플러스 루트. 자, A 도시로부터 가죠. A 도시로부터 간 분모가 A, 분자가 B인데 얼마죠? 여기는 2,000 매장 면적. 여기는 얼마죠? 8,000. 여기는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 15km인데 여러분 루트 여기 약분하니까 루트 4잖아요.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 제곱과 루트가 없어져서 2야. 그래서 요거는 얼마죠? 1 플러스 2분의 15km니까 3으로 나눠주죠? 5km.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뭐다? 5km면 여기는 얼마? 10이지. 15에서 5를 빼면은.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구하는 게 컨버스 모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컨버스는 두 쇼핑센터에 있어서 구매 영향력이 같은 지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을 설명하는 것. 작년에 이 개념을 출제했습니다. 자, 말로 출제했죠, 작년에. 자, 세 번째는 허프. 여러분이 넬리는 26회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넬리가 나왔죠. 우리가 그래서 넬리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 27회 때 넬리 나왔으니까 29회 때는 뭐가 나왔죠? 28회 때 뭐 나왔어? 허프 계산 문제. 그럼 29회는 이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허프가요 25회와 28회, 예? 20회 계산 문제 이렇게 드문드문 나오는데 그 사이는 또 넬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두 학자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 넬리 아니면 허프입니다. 근데 이 두 학자는 중력 모형을 적용한 결정론적 접근, 결정론적인 접근을 해야 돼. 두 레일리와 컨버스는 결정론적인 접근이고 허프는 결정론적이 아닙니다. 허프는 대도시 내에 어떻게 돼요? 경쟁 점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특정 점포를 소비자들이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 그래서 우리는 허프는 결정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무슨 접근? 확률론적인 접근을 해. 여기는 무슨 접근하냐면 확률론적인 접근을 한다. 큰 차이점이 있어요. 큰 차이점. 나중에 지문에 튀어나오면 여기 또 안 들었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자, 확률론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확률론적으로 상권을 우리가 분석하는 모형인데, 자, 레일리는 뭐를 기준했어요? 레일리는 도시 단위를 기준하는데 이것은 점포, 매장 단위를 기준해. 매장 단위를 기준해요. 매장 단위를 기준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던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점포의 성격이 뭐냐? 그리고 교통의 편의성, 뭐 접근성, 가시성, 뭐 이런 우리가 그에 따라서 공간 거리의 마찰 개수는 달라집니다. 공간 거리 마찰 개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이 값은 달라지는데 우리는 뭐라고 본다? 허프 우리 계산 문제 내면 이걸 꼭 이러고 출제하잖아요. 공간 거리 마찰 개수는 얼마로 가정한다? 2라고 가정한다. 이 지문이 꼭 떠요. 예? 이 지문이 우리 계산 문제 허프도 많이 냈는데 15회부터 출제를 계산 문제 했거든요. 허프는 하여튼 많이 출제를 했는데 하여튼 뭐를 띄운다? 2라고 가정을 해요. 가정했을 때 무슨 모형? 또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또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자,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여러분이 이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점포까지 거리입니다. 그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인데 이때 이 거리는 무슨 개념이냐면 시간. 1km당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1km 가는데 뭐 시간당 어느 정도 걸리냐. 그래서 이 거리는 무슨 개념? 허프는 시간 거리의 개념입니다. 시간 거리. 자, 우선은 15회 시험에도 또 요걸 뭐를 했어요? 이걸 또 바꿨어요. 반비례 비례를 바꾼데 항상 우리는 거리 제곱은 뭐다? 반비례라는 것만 잘 기억해두면 돼. 그러면 안 틀려. 거리 제곱은 반비례. 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자, 22회와 22회 이론 출제할 때 전부 출제한 내용이 거기 중간에
3번이 출제했죠.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은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우선 특정 점포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 그리고 경쟁 점포의 수 몇 개냐, 그리고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점포까지 거리,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22회와 작년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지문입니다. 세 가지 요인. 자, 그러면은 예제 문제가 하나 또 나오죠. 자, 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C도시 인근에 A,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B 할인점의 이용 객수는 단 거리란 소비자의 거리 마찰계 수익값은 얼마? 2. 그럼 중력 모형을 적용하죠. 근데 조건 들어갔어요. 그 C도시 인구의 몇 프로?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럼 인구, 시도시 인구가 얼마? 30만 명의 60%는 얼마? 18만 명만 할인점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8만 명. 나머지는 뭐예요? 집 옆에 정통시장 이용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비할인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용객 수를 구할 때는요, 항상 어떻게 소비자, 시도시에서 비할인점까지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시장 점유율인데, 여러분 항상 계산을 하려면요,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 돼. 이러면 허프 문제를 구할 때는 항상 먼저 뭐를 구해야 된다? 시장 점유율을 제일 먼저 구해놓고 계산해야 돼. 그럼 시장 점유율인데, 시장 점유율 전체, 분모는 전체에서 내가 있는 점포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럼 전체 지금 점포가 몇 개? 2개. A 할인점의 매장 면적은 5천.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 거리 몇 킬로? 10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할인점 매장 면적 2만의 비례. 거리 20, 거리 20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더해주면은 상권 내의 모든 할인점의 유인력의 합계가 나왔어요. 예? 여기다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비할인점. 비할인점이 얼마 차지하느냐? 2만의 20의 제곱. 자, 요걸 시장 점유율인데, 그러면은 20의 제곱은 400이에요. 2만을 400으로 나눠주니까 50. 5천을 100으로 나눠주니까 50이죠. 그럼 100분의 50은 2분의 1인데, 이때 시장 점유율은 퍼센티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퍼센티지 개념을 구할 때는 뭐를 곱해준다? 100을 곱해주면 몇 퍼센트? 50%지. 자, 그러면은 이제 하여튼 비할인점을 먼저 구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뭐를 구한다?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하고 나서 이용객 수인데, 시도시 인구의 얼마죠? 30만 명의 몇 프로만 이용을 한다. 우리는 60%만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18만 명이 이용한데, 그 중에서 몇 프로가? 50%가 비할인점을 방문한다. 그러면 18만 명의 50%인 9만 명은 비할인점을 방문하고 나머지 9만 명은 A 할인점을 방문한다 이 얘기죠. 지금 9만 명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인근에 그 상권, 고정된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지금 고정됐잖아요. 그럼 이 고정된 상권에서 우리는 인근에, 그 상권 인근 안에서 또 C 할인점이 들었어요. 경쟁 점포인 C 할인점이 들어서면은 A, B의 물건 사러 간 사람이 또 C 할인점을 가겠죠. 그러면 C 할인점을 간 만큼 A, B 할인점에서 고객을 뺏긴 거예요. 그런데 전체 상권은 고정됐으니까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규 할인점이 들어서면은 기존 할인점의 고객이 줄어들어요. 신규 할인점 늘어난 만큼. 이걸 전문용어로 어떻게 돼? 제로섬 게임이야. 제로섬 게임이 나와. 제로섬 게임.
자, 원래 허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주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영어때 여기는 계산문제 원래 나올 거다 해서 허프 레일만 2개만 딱 공부하고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계산문제. 그것도 뭐 괜찮죠. 자,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을 이제 보는데, 자, 크리스탈레의 우리가 중심지 이론. 우리가 또 작년에 또 우선 출제를 또 우선 했던 그러한 용어가 또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러는 몇 년도? 1933년도에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탈러는 1933년도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이건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무슨 이론?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자, 크리스탈러는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었느냐, 수요자가 분포되는 지역을 분석하는 거시적 측면의 분석.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느냐, 거시적 분석이면서 또 우리 관련해서 중심지 형성되는 과정, 이 중심지의 이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 중점을 두면서 연구를 하죠. 자, 그래서 크리스탈리 중심지 이론은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했었죠.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이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우리 중심지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크리스탈레는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구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중심지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중심지에 따라서, 이 중심지에 따라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또 달라지고, 또 뭐가 달라져요?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또 범위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선 용어를 보면은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죠? 여기 중심지예요. 그러면 중심지는 뭐다? 중심지라는 것은 재화와 용역,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이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뭐라고 해? 중심지. 그럼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가장 먼 거리죠. 가장 먼 거리는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게 바로 상권의 범위가 획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크기가 이게 뭐죠? 재화의 도달 범위다. 재화의 도달 범위, 도달 거리의 범위인데, 즉 무슨 얘기냐? 이 중심지의 활동을 우리는 제공이 되는 공간적 한계가 재화의 도달 범위인데, 자,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됩니다. 요걸 넘어가면 수요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공급을 안 해. 마이너스니까. 어디까지만 공급한다? 0까지만.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그런데 문제 여기까지 공급하는데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망하면 뭐다? 중심지에 있는 점포, 그 점포를 유지하기 위한 그 매출액을 못 올리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의 수 또는 수요의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이 최소 요구치의 범위, 최소 요구 범위인데, 즉 생산자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인 정상 이윤을 요 선까지만 정상 이윤을 얻는다. 요 안은 망하는 거고, 그 범위가 더 넓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범위가 더 우리가 넓어지면은 망하기가 쉽고, 그렇죠? 범위가 좁아지면은 우리가 이익을 얻기가 쉽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 봤을 때
이 범위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들을 뭐 한다? 우리 확보할 수 있는 그 경계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최소 요구치 범위. 그럼 중심지가 성립을 하려면요, 이 최소 요구치 범위가 뭐보다 작아야 돼?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뭐 해줘야 돼? 작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작으면은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죠. 자, 그래서 이 중심지 요거죠. 이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고차원 중심지로서 백화점, 할인점을 예를 볼 수 있고, 저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품점, 예를 들어보고, 중차원 중심지는 일정한 공간에 학군을 나타내는 뭐 학교의 학군 뭐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그림 또 하나 나오는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이 지금 나오는데, 자, 이 원은 상권인데 지금 중심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쟤는 3개만 있다고 했어요. 중심지. 그럼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요까지는 다 공급이 뭐해? 가능한데 공급이 안 되는 게 있죠. 여기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 빨간 부분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에 발생하는 배후지 외접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배후지가 뭐다? 중첩을 해요. 중첩이 되면서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해요. 이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무슨 형태로? 이렇게 정육각형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뭐가 없다? 빨간 부분이 없거든요.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크리스탈러는 우리는 한 도시 내에 다수의 경쟁 점포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뭐다? 우리는 정육각형, 이렇게 우리는 배후지의 상권의 형태가 뭐를 띠고 있다? 정육각형을 띠고 있을 때 이상적인 배후지의 모양이다. 이상적인 배후지의 모양이다. 이상적인 정육각형. 그래서 여기에 바로 경쟁이 뭐가 돼? 최소화되죠. 이렇게 중심지가 형성되는 이 과정에 초점을 둬서 설명한 게 누구? 크리스탈러다. 그래서 백화점 간의 간격은 멀어요. 고차 중심지와 고차 중심지 간의 간격을 멀고요. 그리고 고차 중심지일수록 매장 면적, 중심의 규모는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편의품점 간의 간격 가까워요. 저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간의 간격은 가깝고, 이 저차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로 가까이 갈수록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수가 점점 줄으면서 뭐가 돼? 피라밋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중심지 이론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58페이지 가시면은 애플범 교수의 우리는 CST, C는 고객이에요. 커스터머,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스파팅은 분포, 테크닉은 기법, 약어로 CST, 소비자 분포 기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이마트가 있는데 고객이 물건을 사러 옵니다. 그걸 우리는 표본을 추출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상권의 범위를 확정을 합니다.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고 와서 여러분이 물건을 사면 카드 끊으면 어떤 물건을 주로 사는지 이게 해서 뭐 한다? 그걸 공급을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객의 특성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경쟁하고 있는 점포들과 어느 정도 경쟁하고 있느냐, 경쟁의 정도도 알 수 있고, 또 점포를 또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CST 많이 이용하고요. 요즘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도 분석을 많이 하는 거죠, 요즘에.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요걸 뭐죠? 애플범 교수는
이 상권,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을 하기 위한 기법이 CS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인데 지금 요 네 학자를 우선 출제를 많이 하고 계산 문제는 네일리, 허프가 좀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여러분 의표를 찔러서 컨버스를 또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잠시 쉬고 배버부터 들어가겠습니다.